네, 오늘 다룬 주요 사건들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전부터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윤석열 라인에 대한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항명 논란 이후 이 검찰 수사가 더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 네. 오늘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6시간 넘게 네. 진행 중인데 자치발전 비서관실입니다. 지방 분권과 좀 관련된 부서이긴 한데 어떤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거죠? 이제 자치발전 비서관실이 전에는 균형발전 비서관실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름이 변경이 됐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송철호 시장과 관련해서 이제 청와대 선거 개입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선거 개입 과정 중에 하나가 이제 공약과 관련해서 서로 협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장환서 균형발전 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이 여기 송철호 시장 또는 송병기 울산 부시장과 만나가지고 여기서 이제 공약과 관련된 특히 공공병원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모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걸 어떤 식으로 했고 그다음에 공약 이행 과정에서 과연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오늘 압수수색은 이제 청와대를 향한 압수수색이고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네 번째인데 네. 경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자료를 뭐 이미 제출 형식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형식이고 그리고 좀 그 필요한 자료들을 검찰이 확보를 할 수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제 청와대는 보안 시설이죠. 그래서 군사상 보안을 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대통령의 허락이 없으면 강제 압수수색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청와대 압수수색 자체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다음에 그 압수수색할 대상을 정해요. 그래서 필요한 목록을 정하고 예. 그래서 필요한 목록을 가지고 일반적인 뭐 자택이나 사무실 압수수색은 바로 기습적으로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청와대 연풍문 있는 곳에서 염인관이나 연풍문 있는 데서 그걸 필요한 목록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필요한 목록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목록들이 비서관실 내에 있으면 예. 거기에서 뭐 컴퓨터를 뽑든지 아니면 이미 생산한 자료들이 있으면 그걸 제출하는 형식. 그러니까 뭐 압수수색 영장은 강제 수사 형식인데 일종의 임의 제출 형식을 취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뭐 필요한 목록 중에도 예를 들어서 검찰이 꼭 수사에 있어서 어떤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만 만약에 비서관실에서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네. 제출을 안 하면 사실은 이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많은 효과는 없을지언정 그래도 어떤 서류랄지 그 과정을 보면 이게 서로 굉장히 크로스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입장에서는 일부라도 어느 정도 받아서 이것을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데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자료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는 봐야 아는 거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뭐 그런 점들도 있고 그렇다면 이미 제출을 요구할 때는 목록을 일단 검찰이 제출을 하는 겁니까? 내는 겁니까? 제시를 하는 거죠. 제시를? 네, 제시를 하면 그걸 가지고 가서 거기에 목록에 있는 그런 자료들이 내부에 가지고 있는가 이제 그걸 확인한 다음에 있으면 제출을 하는 거고 또 네. 이건 보안상 필요에 의해서 제출할 수가 없다. 예. 아니면 그런 목록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제 제출을 하지 않으면서 아마 사유를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뭐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뭐 검찰 인사 전에도 있어 왔습니다만 아무래도 시점상 대거 지금 윤석열 라인 이른바 수사 그 검사장급 인사가 있은 이후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좀 아까 뭐 자막에 마이웨이라는 표현도 있었는데 원칙대로 좀 수사를 하겠다 이런 의지까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일반적으로 검찰의 어떤 생리가 검찰의 인사가 있으면 대부분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사를 하다가 다른 곳으로 정보 발령 난다랄지 아니면 승진되는데 그걸 하다가 사실은 중단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네. 근데 이 사건 자체도 사실은 하명 수사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대검의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이 지휘를 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박찬호 부장이 결국 제주지검장으로 갔거든요. 그러면 사실 수사에 탑이 없어진 거죠. 그렇지만 밑에 있는 수사팀들, 뭐 차장급, 부장급 아니면 이제 평검사급들이 수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어떤 발령이 나서 다른 곳을 가지 않는 이상은 그때까지는 이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조만간에 이 수사팀들도 다 인사 발령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13일자로 이제 지난 8일에 났던 인사가 13일부터 실제로 이제 시행이 네. 되는 거고 네. 중간급 간부들이라든지 뭐 수사팀 인사도 있을 것 네. 같은데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수사 중인 뭐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재판에 넘겨서 그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그렇죠. 거죠. 일단 지금 우리가 뭐 세 갈래 수사를 검찰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조국 전 장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청와대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예. 그다음에 울산 경찰청과 관련된 하명 수사 의혹 세 가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네.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세 가지 수사 중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인사 이동이 있어도 기소를 하고 갈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정기신 교수와 관련된 부분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하명 수사 남아 있는데 하명 수사 이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인사 이동 전에 이 사건은 마무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아까 공소 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지금 당사자들이 다 무죄를 다투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사건에 있어서 검찰의 입장에서 유죄를 받아내야 하는데 네. 그 유죄를 받아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은 수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이 내용을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인사 이동에 의해서 다른 곳에 가버리면 사실 이 사건을 전혀 모르는 검사들이 법정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 공소 유지하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청으로 간다 하더라도 수사 검사가 법정에 와서 참여를 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예. 네. 그런 방식을 취할지 아니면 뭐 윤석열 총장 아니면 지금 이건 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동부지검에서 수사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네. 만약 동부지검장이나 중앙지검장이 기존에 수사했던 수사검사가 공판 참여하지 말고 원래 있던 공판검사 참여하라 이제 그렇게 만약에 지휘를 하게 되면 사실은 공소 유지하는 데 있어서 유죄를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추가로 짧게 질문 드리면 이 지금의 인사 기조가 중간 간부 인사에도 만약에 반영된 것을 가정해 봤을 때 윤석열 총장의 어떤 기조는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요? 윤석열 총장 일단 이제 수사팀이 변경이 되면 사실은 굉장히 이 수사가 복잡하고 내용이 막 많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이제 하명 수사는 수사 마무리가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한 6부 능선쯤 왔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1부에서 6부까지 온 걸 어떻게 수사가 진행이 됐고 어떤 수사가 자료가 모아져 있고 그런 걸 다 파악을 해야 하는데 그 파악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예. 그렇지만 제가 윤석열 총장의 어떠한 스타일로 보면 네. 일단 새로운 검사가 왔다 하더라도 특히 하명 수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마무리를 독려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한 가지 장애는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중앙지검장이 이제 이성윤 지검장이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렇군요. 수사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네. 관련 의혹 이 부분 수사 내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종중 옛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사장 소환 조사 중인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고 지금 검찰이 어떤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제 폐지가 됐지만요. 이제 삼성그룹 내에 미래전략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가장 컨트롤 타워였거든요. 예. 그래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할 때 이제 미래전략실에서 지휘를 다 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2013년에서 17년까지 전략팀장으로 여기서 일했던 김종준 사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 거기서 어떤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위해서 승계 작업, 경영 승계 작업을 위해서 뭐 실제로 부풀린다랄지 이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하기 위해서 소환을 한 겁니다. 예. 이 사건 같은 경우 이제 가장 핵심적인 조사 대상이 이 부회장의 최대 주주였던 제일모직의 유리한 비율로 합병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을 좀 확인하기 그렇죠. 그런데 위한 건 그룹 아니겠습니까? 차원의 개입이 있으려고 하면 이 합병 과정에서 가장 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유력에 합병을 하려고 했는지 네. 합병이 원래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검찰 자체는 한쪽은 실적이 부풀려지고 한쪽은 실적을 낮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삼성물산 제일모직이 합병하는데 제일모직의 대주주가 이재용 부회장이니까 제일모직의 자산의 가치를 부풀리면 이재용 부회장이 굉장히
많은 주식에 있어서 이득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도 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일모직 한 주당 삼성물산 0.35주를 갖다가 네. 교환을 하는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런 가치 평가를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이 유리하게 하려고 하면 삼성물산의 자산 가치를 떨어뜨려야 하는 거겠죠. 예. 그런데 그 떨어뜨리는 방법이 뭐 몇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인 것이 카타르 복합화력 발전소와 관련돼서 한 2조 원 정도 수주를 했는데 이게 합병이 결정된 이후에 이게 발표했다는 거죠. 만약 그 이전에 발표했으면 자산 가치가 높아지면서 주식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속였더랄지 아니면 아파트랄지 공공주택과 관련해서 어떤 수주를 했는데 수주 자체를 갖다가 실제로 굉장히 축소해서 발표를 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모직 가치를 좀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제일모직이 에버랜드를 갖고 있어요. 에버랜드. 근데 에버랜드 그게 부동산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부동산 어떤 공시지가를 한 370%로 평가하는 이제 그런 방법 아니면 또 가장 지금 뜨거운 화제가 됐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어떤 자산 가치를 예. 4주 이상으로 과대 평가를 해서 결국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그래서 합병 비율을 조작한 게 아니냐 이제 그 부분을 검찰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그 검찰 인사 관련 내용 이야기하면서도 얘기를 네. 해주셨지만 이번에 이제 검찰 인사가 나면 수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더 뭐 수사가 길어진다든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청와대와 관련된 수사 자체는 이제 수사가 어느 정도 됐고요. 예. 그걸 뭐 다른 팀이 와서 한다 하더라도 아주 큰 영향 없을 수도 있는데 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수사는 굉장히 전문성이 많이 있어야 하고 예. 지금 수사도 굉장히 오랫동안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식 회계랄지 아니면 기업 간의 거래랄지 아니면 자산 가치 평가 방법이랄지 이런 것은 회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럼 이제까지 오랫동안 축적을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로 미래전략실을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만약 여기서 바꿔지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과연 다음에 오는 검사가 아무리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계속하기에는 굉장히 버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단은 조금 이를까요? 뭐 아니 소환 결국은 이제 대상이 이재용 돼서. 부회장을 겨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미래전략실까지 미래전략실에 관련된 사장들, 이제 김종준 사장, 전 사장 조사하고요. 이제 최주성, 장충기 그 당시에 그 미래전략실에 있던 사람들 조사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경영 승계랄지 어떤 자산 가치 불풀리는 것은 네. 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을 위해서 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조사할 수밖에 없고 자산 가치가 정말로 허위로 부풀린다거나 떨어진 것이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기소를 할 가능성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버닝썬 승리 씨를 포함해서 양현석 전 대표까지 한번 짧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승리 씨, 검찰로 송치된 지 6개월 만에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사실 지난해 5월에는 경찰이 신청했던 영장은 기각이 됐거든요. 네네. 다시 청구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경찰이 한 5가지 혐의로 그다음 영장을 청구했는데 네. 그냥 영장 기각 사유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횡령과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유리홀딩스와 관련해서 이제 상당히 큰 금액을 횡령했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리적 판단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범죄 혐의 소명과 관련된 부분에서 기각을 했는데 네. 이번에 검찰에서는 범죄 혐의를 전에 경찰의 5가지에 비해서 7가지가 늘어났고요. 예.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성매매 알선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한 29차례에 걸쳐서 해외 투자자에 대해서 성매매 알선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성폭력 처벌법과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나체 사진 여자 3명에 대해서 이걸 뭐 전송을 한다랄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혐의 인증이 들어가게 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상습도박과 외국한 거래법 위반인데 이거 상당히 기간이 깁니다. 3년 반 동안이나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도박을 했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한국 돈을 이제 달러로 바꿔야 하잖아요. 그래서 환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외환관리법 위반인데 혐의를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범죄 혐의가 정말 소명이 된다고 하면 뭐 구속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영장 심사가 열리는데 13일이요. 네, 이번에 혐의가 추가가 된 게 그 구속영장 발부에도 뭐 영향을 미칠 만한 혐의인가요? 상당히 어떻습니까? 영향을 미칠 거예요. 왜냐하면 영장이 지난번 한번 기각됐잖아요. 예. 그러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하려고 하면 전에 청구할 때와 어떤 또 다른 사정 변경이 있어야지 영장이 발부가 되거든요. 근데 영장이 상당 부분 범죄 혐의도 추가가 됐고
또 아마 검찰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증거가 많이 확보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영장을 신청했을 때보다는 이번 검찰에 영장 청구했을 때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 오늘 양현석 전 대표와 이제 제보자의 대질 조사가 있었던 거는 이제 소속사 가수의 어떤 마약 무마 의혹과 관련한 대질 조사였는데 사실 승리 씨의 이 상습 도박 또 왜곡한 거래법 위반 혐의는 양 전 대표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승리 씨가 구속이 된다면 양 전 대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근데 관련이 있는데 아주 밀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성매매 알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는 양현석 씨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의견을 송치를 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승리 씨하고는 약간 좀 별개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양현석 씨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검찰에 송치가 돼 있는 것이 있고 네. 이제 경찰에서 조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조사하는 것 자체는 이제 오늘 대질했다는 것 자체는 그 소속 가수였던 이제 비하에 관한 마약과 관한 혐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그걸 덮기 위해서 당시에 공익제보를 이제 최근에 공익제보였죠. 그런 모인한테 한모 씨에 대해서 경찰의 진술을 번복시키고 변호사도 선임해주고 뭐 이런 과정에서 범인 은닉을 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조사를 받고 있는 거죠. 네. 그 관련해서 그 대질 조사를 검찰이 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대질 조사는 이제 A와 B가 있는데 A의 진술과 B의 진술이 서로 너무나 틀리면 말이 안 맞을 때. 그렇죠. 그러면 같은 자리에 앉혀놓고 A가 이런 말을 했을 때 B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그래서 누구 말이 신빙성이 있느냐에 관한 조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양현석 씨는 그 한모 씨가 내 방에 YG 엔터테인먼트 사옥에 오긴 했지만 네. 그냥 대화를 나눴을 뿐이지 비하에 관한 마약 부분에서 진술을 번복하랄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한쪽은 뭐 나를 진술 번복하라고 했다. 근데 사실은 처음에 두 번의 경찰에서 진술할 때는 비하이가 마약을 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세 번째 진술에서 그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시점이 양현석 씨를 만나고 와서 진술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한모 씨는 내가 진술 번복하라고 사주를 받고 와서 번복을 한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누구 말이 진실이냐. 이거에 대해서 경찰이 대질 조사를 한 거죠. 참고로 대질 조사는 안 하겠다고만 안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대질 조사는 한쪽이 나는 받지 않겠다 하면 대질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 그런데 아마 뭐 둘 다 대질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질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